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조선 후기의 두 거인이죠. 연암 박지원과 다산 정약용을 비교 분석한 글입니다. 보통 우리가 조선 후기 실학자 하면 이 두 사람을 그냥 한데 묶어서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두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늘 저희의 목표는 그 라벨을 잠시 떼어내고 두 사람이 걸어간 길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달랐는지 그 서로 다른 우주를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차이에 집중하는 게 오늘 탐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내주신 이 분석 자료가 두 사람이 당대의 그 낡은 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바깥을 사유했는지 그 두 개의 다른 경로를 아주 잘 추적하고 있거든요. 아, 두 개의 다른 경로요? 네, 우리는 보통 비슷한 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어떨 때는 그 차이점을 아주 날카롭게 들여다봐야 비로소 각 인물의 진짜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긴 그래요. 뭐 권력을 대하는 태도, 글을 쓰는 목적, 그리고 당시의 신문물이었던 서학을 받아들이는 방식까지 정말 모든 면에서 달랐던 두 사람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 분석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비유부터가 정말 강렬하더라고요. 연암에게는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계속 멀어지려는 원심력이, 그리고 다산에게는 어떻게든 중심으로 파고들려는 구심력이 작용했다는 건데요. 네, 바로 그 표현이요. 이건 뭐 단순히 정치적 입장의 차이 이런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세상을 마주하는 근본적인 벡터 자체가 달랐다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정확합니다. 그 벡터의 차이가 두 사람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연암 박지원은 태생적으로 권력의 언저리를 맴돌고 그 중심부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인물이죠. 네네. 젊은 시절에 과거 시험장의 그 아수라장을 한번 보고 나서는 글쎄요, 과거 알레르기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시험을 기피했어요. 과거 알레르기 증후군요. 아, 표현이 재밌네요. 네. 심지어 자기 아들들이 과거를 통해서 출세하는 것조차 원치 않는다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당시 선비에게 과거 시험이 거의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걸 거부했다는 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회의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보면 이런 일화도 나와요.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는 날 다른 아버지들처럼 합격 기원하면서 막 노심초사한 게 아니라요. 네. 너무나 태연하게 짐을 꾸려서 연암골, 자기 거처로 그냥 훌쩍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권력, 출세, 명예 같은 그런 중심부의 가치들로부터 의식적으로 멀어지려는 힘, 그 원심력이 그의 삶을 이끌었던 거죠. 반면에 다산 정약용은 그야말로 정반대의 힘, 즉 구심력의 화신이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정주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면서 개혁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었고 물론 정조사 후에 18년이라는 정말 끔찍한 유배 생활을 겪었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단 한순간도 그 권력의 중심, 한양을 떠난 적이 없었다. 이 분석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다산은 몸은 강진이라는 변방에 묵혀 있었지만 그 펜 끝은 항상 국가 경영의 심장부를 향해 있었거든요. 아, 유배지에서 쓴 그 방대한 저술들, 목민심서, 흠음신서, 그리고 국가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치려 했던 경세유표 같은 것들이 다 그 증거죠. 그는 자기가 겪는 고통을 그냥 개인적인 불행으로만 여기지 않았어요. 이걸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아서 백성을 구제해야 한다는 어떤 공적인 사명감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네네. 어떻게든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을 바로잡겠다. 이 강력한 구심력이 그의 학문과 삶을 지탱했던 겁니다. 와우. 한 사람은 계속해서 중심에서 달아나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리 밀려나도 중심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권력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달랐다면 세상을 향해서 쏘아올리는 그 글이라는 화살의 모양도 완전히 달랐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요? 뭐할까 연암의 글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화구 같고 다산의 글은 관역을 향해 그냥 직산으로 날아가는 강속구 같다고 할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분석이 딱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암을 표현기계, 다산을 혁명시인에 빗대고 있거든요. 표현 기계와 혁명 시인. 네, 연암의 글쓰기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딱 던지기보다는 여러 겹의 의비를 이렇게 둘러쳐서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고도로 계산된 장치에 가깝다는 거죠. 아,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바로 양반전이죠.
저도 사실 학창 시절에 배울 때는 그냥 양반사회 풍자한 글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구조가 정말 교묘하더라고요. 맞아요. 가난 때문에 양반 신분을 팔아버린 그 양반 대신에 신분을 산 부자에게 관아가 두 종류의 양반 징서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첫 번째 증서는 양반이 지켜야 할 온갖 허례허식하고 금기사항만 그냥 가득 나열돼 있죠. 새벽에 일어나 등불 켜고 앉아서 눈은 코끝을 보고 맞아요. 주림 참고 추위 견디고 가난 타령 아에 말며 뭐 이런 고리타분한 내용들 뿐이고요. 네, 이걸 본 부자가 이게 무슨 양반이냐고 실망하니까 관아가 두 번째 증서를 내놓습니다. 그렇죠. 거기엔 이제 양반이 누릴 수 있는 온갖 특권과 수탈의 방법이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 있어요. 이웃집 소로 끌어다 먼저 밭을 갈고 마을 사람을 잡아다 자기 밭 기물 매게 해도 누가 감히 거역하지 못한다. 이런 식이죠. 결국 연함은 뭐 양반은 이래야 한다거나 양반은 나쁘다 이렇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네요. 네, 전혀요. 이 두 개의 모순된 문서를 그냥 나란히 보여주면서 독자한테 대체 양반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의미가 막 사방으로 분사되는 느낌이에요. 바로 그게 표현 기계로서의 연함의 방식입니다. 반면에 다산에게 글쓰기는 그런 유희의 공감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글은 오직 하나의 목표, 즉 천리의 공적인 올바름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봉건적인 수탈에 대한 분노, 굶주리는 민중에 대한 연민을 아주 절절하게 담아내죠. 네. 그의 시를 보면 관리들의 탐욕의 모든 걸 빼앗기고 갓난아기랑 같이 강물에 몸을 던지는 안악의 비극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다산에게 글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칼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이 당시 유행하던 폐사소품 문체를 그렇게 격렬하게 비판했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음탕한 곳에 마음을 두고 비분한 곳에 눈을 돌려 혼을 녹이고 애간장을 끝낸 말이라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고 나오던데요. 근데 이 폐사소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글이었나요? 네. 그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폐사소품은 기존의 그 딱딱하고 교훈적인 유교적 글쓰기에서 벗어난 글들이에요. 개인의 내밀한 감정이나 일상의 소소한 발견, 혹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를 좀 자유로운 형식으로 담아낸 거죠. 요즘으로 치면 약간 개성 있는 에세이나 짧은 칼럼부 같은 느낌이겠네요. 네, 비슷합니다. 당시 노론 명문가 자제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는데 연암 역시 이 흐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다산의 비판은 단순히 문학적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연암과 그 주변 인물들의 글쓰기 방식 자체를 겨냥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공적인 올바름을 위한 글만 가치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삭막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뭐 문학이 주는 개인적인 위로나 즐거움 같은 건 완전히 무시된 거 아닌가요? 다산은 정말 그런 걸 전부 사사로운 욕망으로 치부했던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물론 다산도 인간적인 감정의 가치를 몰랐던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는 정말 극심한 혼란기였고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실을 보는 지식인으로서 한가롭게 개인의 감성을 노래하거나 말재주로 부리는 건 일종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에게 글은 세상을 바로잡는 경세의 도구였기 때문에 목적 없이 기교에만 치우친 글은 그 자체로 공적인 도리를 해치는 위험한 행위로 보였던 거죠. 글을 대하는 근본 철학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공적인 사명감과 개인적인 탐구의 자유, 이 충돌하는 두 가치가 18세기의 뜨거운 감자였던 서학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석이 정조시대 정치적 소용돌이를 일으킨 두 개의 진원지로 방금 이야기한 노론 계열의 폐사소품과 남인 계열의 서학을 꼽거든요. 다산은 남인 가문 출신으로 서학이 조선에 포자나가던 바로부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여기서 서학이라고 하면 보통 천주교를 떠올리게 되는데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좀 더 넓은 의미였다고 봐야겠죠. 네, 그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서학은 천주교 교리뿐만 아니라 서량의 과학, 천문학, 수학, 지리학, 기술까지 다 포함하는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산과 그 주변 남인 지식인들에게는 그 신앙적, 철학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게 다가왔던 거죠. 그들은 서학을 통해서 기존 성리학적 세계관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그의 형제들은 순교하거나 옥사했고 다산 자신도 평생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서학이 다산에게는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신념의 문제였다면 연암에게는 이게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것 같네요. 열하일기를 보면 그가 연경에 가서 천주당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문 목적은 신앙이 아니었어요. 신앙이 아니었다? 네, 그는 천주당에 설치된 그 풍금, 즉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듣고 벽에 걸린 그림의 원근법을 신기해하고 망원경이나 자명종 같은 서양의 과학기술과 문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은 겁니다. 아, 즉, 서학을 내면화해야 할 신앙체계가 아니라 관찰하고 분석해야 할 외부의 흥미로운 지식체계로 대한 거죠. 열하일기에 남긴 그의 감상평이 그 태도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소, 즉 예수는 중국의 군자나 토번의 라마승과 비슷한 존재다라고 평가하는 대목이 있죠. 네, 그렇죠. 예수를 구세주나 신의 아들로 보는 신앙적 관점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철저히 외부인의 시선으로 자기가 아는 문화적인 범주 안에서 비교하고 이해하려는 인류학자 같은 태도랄까요? 바로 그겁니다. 다산이 서학의 교리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과 세계관을 재구성하려고 했다면 연암은 서학을 자신과 다른 문명의 시스템으로 보고 그 차이점을 탐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연암에게 서양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비교하고 분석할 또 하나의 거대한 텍스트였던 셈이죠. 네. 결국 이 문제에서도 다산은 안으로 파고드는 구심력을, 연암은 거리를 두고 밖에서 맴도는 원심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정리해보면 권력을 대하는 태도부터 글쓰기의 목적, 새로운 사상을 마주하는 방식까지 두 사람은 정말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길을 걸었군요. 네, 그래서 이 분석이 내리는 최종 결론이 그들은 만나지 않았다. 이 단언적인 문장이네요. 비슷한 시대를 살았고 학문적인 접점도 있었을 텐데 만나지 않았다는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길이 물리적으로 교차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두 사람이 추구했던 삶의 방향과 가치가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상징적인 증거라는 분석입니다. 중심에서 벗어나 변방을 떠돌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연암의 원심력과 변방에 내쳐져서도 끝까지 중심을 향해 목소리를 냈던 다산의 구심력. 네. 이 두 개의 벡터는 어쩌면 애초에 만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 분석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흔히 두 인물이나 사물을 비교할 때 비슷한 점을 찾아서 어떻게든 하나로 묶으려는 동일성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데 그 차이를 보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맞아요.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오늘 탐구의 가장 중요한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여러분께도 하나의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실학자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인물들을 무심코 묶어왔을까요? 그 편리한 라벨 뒤에는 연암과 다산의 경우처럼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수많은 개별적인 우주가 존재할 겁니다. 아, 그 차이를 발견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역사는 평면적인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입체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이 책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